니하오, 건니치와. 여러분, 우수근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것은 본래는 우리가 중국과 일본 옆나라지만 사실 제대로 잘 모르고 있다, 오해하는 면이 많고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지금의 현재와 중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로 만드는 측면이 너무 많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실제의 중국과 일본, 우리 사회에서 우리 매스컴들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래서 잘 모르는 것을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동안 지내다 보니까 뭐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최근에 남북미 DMZ에서의 정상 만남 등등 다양한 굵직한 행사가 많이 생겨가지고 본래 취지에 맞는 것을 잘 하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가끔 이렇게 짬을 내 가지고 본래 취지에 맞게, 특히 일본은 우리가 자유민주 국가로서 수십 년 동안 같이 해왔기 때문에 비교적 잘, 중국보다는 더 잘 알고 하는 면이 있으니까 우선은 중국에 대해서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요, 사회 문화, 중국인들의 뭐 생각이라든가 독특한 게 뭐가 독특한 것인지, 중국에서의 어떤 일상생활이라든가 어떤 그 사람들의 관습이라든가 비즈니스 데일리 라이프라든가 등등등 모든 것을 다 망라해가지고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요,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런 것,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것을 중심으로 먼저 제가 아는 바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다 함께 또 그것을 토대로 토론을 나가면서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 아날로그 나왔습니다. 짜잔. 언젠간 저도 이제 디지털 기술을 잘 구사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요. 여러분, 뭐 이미 들으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저마다 세 마리의 개가 있다고 하죠. 세 마리의 개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사나운 두 마리의 개에 너무 많이 좌우되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물이나 객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성교제도 그렇고 상대방하고의 비즈니스 거래도 그렇고 국가의 외교도 그렇고요,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상대를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교류가 되고 비즈니스가 되고 외교가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조그만 개, 마음속에 상대적으로 조그맣게 여리여리하게 있는 이 강아지를 단련시키고 많이 키워가지고 이 두 마리에 너무 좌우되지 않게끔 응징을 해야 한다는데, 여기서 질문, 그럼 이 세 마리의 개 이름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런 강연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 온라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은 편견이라고 하고요, 이 녀석은 선입견. 죄송합니다. 아직 필름이 다 안 나왔고요.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즉, 편견과 선입견에 우리가 너무 많이 좌우되면은 정말 상대방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고, 제대로 된 교류라든가 대처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녀석의 힘을 키워야 되는데, 이 녀석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네, 실제로 직접 가서 만나보고 접해보고 더 많이 대하다 보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될 텐데, 여러분들 현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으로만 국화시킨다면은 중국으로 틈나면 가서 보고 중국의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그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매스컴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매스컴도 유감스럽게도 뭐 그렇게 좀 적합한 보도를 한다고 저는 생각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너무 계속해서 이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 오해 속에서 계속 이상하게 다가가 중국을 바라보게 되고, 그 갭 때문에 중국은 우리를 그렇게 원하고 또 우리는 중견 강국으로서 중국을 활용할 여지가 많은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미비합니다만 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속속들이 깊이 있게 우리 매스컴에서 이렇게 보도하면 과연 그럴까요? 역지사지에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측면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을 속속들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제 채널을 보는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좀 많이 다른 면이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저한테 친중파다, 뭐 중국 정부의 대변인이다라는 참
안타까운 오해를 막 하기도 하는데 이미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는 열린 사회이고 또 여러분들 같은 오픈 마인드를 지니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이런 의견을 전해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중국에 대해서 인식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독식, 한 가지 소식만, 한 가지 정보만 똑같은 것만 보여주니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중국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갈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동일한 것을 질문해 오시면 그것을 제가 중심으로 또 제 의견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또 아날로그가 나옵니다. 짜잔. 제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중국 상하이에 있는 동아대학교 교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온 5천여 명의 유학생들이 함께 지내는 뭐 중국의 3천 몇 개 대학 중에서 20, 30위권인 명문 국립대학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한중일의 비교라든가 그 동북아 개로론이라든가 한중일 사회의 비교 등등의 과목을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참 재밌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 한중일 비교 같은 수업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수강생들이 뭐 4, 5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적이 3, 40개가 돼요. 어떤 수업 같은 경우는 34명인가가 수강을 했는데 국적이 28개 국적이었어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다 오죠. 그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이 세계의 그 주목을 그만큼 받고 있고 또 상하이가 세계 최대의 경제 도시이다라는 그런 것을 잘 반영한 것인데 저는 운 좋게도 그런 곳에서 대학 교수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면서 늘상적으로 글로벌 생활 그 자체 속에서 살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이 2019년이니까 약 10년 정도 됐어요. 2008, 9년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업 시간에 어떤 한 외국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얘기요. 짜잔. 교수님, 우리는 한국 기업이 너무 부러워요.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우리는 한국 기업이 너무 부러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친구들은 전 세계에서 잘 나간다는 중국을 잘 알아야지만 자기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미래가 발달하는 측면에서 온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온 그런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대통령의 손자나 국회의장의 자식이나 나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만 돼요. 아니면 그 나라의 뭐 중견기업의 뭐 2, 3세들도 많고 집안일이 정말 화려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개도국이나 뭐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친구들이 더 많았거든요. 아쉬울 것이 없는 친구들이 느닷없이 우리가 부럽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공부하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 이유를 듣고 보면 참 황당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맞아. 우리가 뭔가 좀 잘못 보고 있는 게 있구나. 간과하고 있는 게 있구나라는 걸 그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는 것이죠. 이 친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 이유는요. 참 생뚱맞게도요. 예를 들면은 지리적으로 2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중국을 두고 있으니 부럽다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2시간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에서 최대의 시장으로 되어가고 있는 중국을 가까이 두고 있으니 언제든지 쉽게 갈 수 있으니까 부럽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그 친구들 보십시오. 저쪽 중남미라든가 아프리카 50몇 개의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중국까지 직항편이 없는 나라도 많거든요.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옆 나라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배를 타고 가서 기다리고 해가지고 2박 3일, 3박 4일 막 걸려요. 중남미에서도 막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명문가의 집안이라도 한 번 올려면 지쳐버리죠. 진이 빠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부럽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두고 있다니까. 나는 그 자체가.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중국이 우리 옆에 있어서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 얘기를 듣고 이 친구들이 정말 어리구나. 한중일의 복잡 미묘한 과거를 모르니까 자네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한국인이라면 일반 한국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저도 처음에는.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그런 충격을 느꼈죠. 이 친구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중국에 왔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인들을 보니까
부럽게 된 것이죠. 과거가 아니라 이 친구들의 초점은 현재와 미래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한국과 한국 기업, 한국 사람들이 부럽다는 것이죠. 첫 번째, 거리적으로 정말 2시간도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정신문화적으로도 또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부럽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속속들이 다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게끔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너무 우리는 부족한 것.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한 것이죠. 자, 정신문화적으로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교 문화를 토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교 문화를 지금 가장 잘 유지하는 것이 중국이 아니라 우리지 않습니까? 중국은 뭐 모택동이 1960년대 유교를 비롯한 모든 전통이라는 것은 낡은 기득권층의 수구 세력들의 전가의 보도화드 같은 것이 다 없애려고 했지 않습니까? 뿌리를 많이 흔들어가지고 지금 되게 많이 퇴색해버렸는데 우리는 꿋꿋하게 유교 문화를 지켜왔지 않습니까? 자, 유교 문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충효를 중심으로 수직사회지 않습니까? 충효. 나보다는, 개인보다는 사회, 그리고 국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희생을 하는 수직사회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많은 여러 가지 이론도 있지만 어찌됐건 근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랑 중국은 똑같이 수적인 유교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가서 중국의 어떤 문화라든가를 보면서 큰 이질적인 걸 느끼지 않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 서구 유럽만 해도 보십시오. 개인주의 사회, 개인을 중심으로 한 수평사회지 않습니까? 모든 다 평등하고 수평사회지 않습니까? 이 수평사회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수직사회에 갑자기 들어와서 들어가려니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중국의 독특한 관습과 문화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와, 중국의 관습과 문화는 너무 독특해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같은 동일한 유교 문화를 토대로 하는 우리인데 뭐가 그렇게 중국 문화하고 관습, 사고가 다를 겁니까? 장례 문화, 결혼 문화, 나타나는 형태만 조금씩 다를 뿐인 것이죠. 거의 비슷하거든요, 골격은. 예를 들면은 장례 문화라든가 결혼 문화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라도식, 제주도식, 경상도식, 강원도식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제사상에 올라오는 음식도 조금씩 다르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중국이다 보니까 이민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태가 조금씩 나타나지만 근본적인 관원상제 골격 같은 것도 매우 유사하거든요. 근데 또 서구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 중국의 독특한 관습과 문화가 너무 독특해서 힘들다는 것은 그것은 유교적인 문화를 토대로 하고 있지 않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할 말인 것이지 우리들한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입에 습관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서구적인 관점을 토대로 중국을 바라보는 데 익숙하고 거기서 채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가 또 기회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한 7, 8년 전쯤에 제가 중국 대학에 교수를 있을 때 한 미국인 교수가 찾아왔어요. 미국식으로 서구식으로 아무리 중국을 다가가고 중국을 접하고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번번이 중국에 대한 예측이 빗나간다. 왜 그런가 했더니 아무래도 자기들은 이 근본적인 수직문화하고 수평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클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면 똑같은 유교 문화를 토대로 하는 한국인 전문가나 일본인 학자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데 일본은 너무 서구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그 VOA, Voice of America라는 미국의 방송이라는 소리라는 방송에도 가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것을 들은 한 미국인 학자가 방학 때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며칠 동안 같이 있으면서 제 얘기도 듣고 접근 방법을 좀 같이 좀 전수 좀 해달라고. 전수는 무슨 전수입니까? 우리는 사실 미국 이렇게 바라보는 거기에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교수님이 찾아와서 그럴 테니까 저는 너무 황당했는데 며칠 동안 그분은 지내가면서 그 기본적으로 수직 문화하고 수평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도 정말 많구나라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데 우 교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그 근본적인 게 너무 다르구나. 이 세계의 미래라고 불려질 수 있는 또 세계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중국을 아무래도 자기들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혹은 한국적인 정신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훨씬 쉽다라는 것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신문화적으로도 우리는 중국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 공부하는 명문가의 자제들도 또 상하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500대 기업의 헤드쿼터가 가장 많은 곳이고 또 가장 세계에서 번화하고 중심이 되는 도시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전 세계의 정치 관료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몰려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하고 늘 같이 지내면서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많이 뭐 일상적으로 접하면서 일상적으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 2017년에 22년간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으니까 아직도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을 꼼꼼히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무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20몇 년 동안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또 다양한 외국인들하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지나면서 한반도를 보고 대한민국을 보고 북한을 보고 한중일을 보고 동북아를 보고 쭉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쭉 볼 수 있는 것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소연 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거리적으로도 2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두고 있는 중국을 두고 있는 우리가 부럽고 또 정신문화적으로도 유교라는 것, 수직적인 문화를 토대로 하고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자기들보다 훨씬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럽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참 G3인 일본도 우리가 서울이나 인천공항에서 뭐 일본의 도쿄라든가 오사카까지 비행기 타고 2시간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반면에 서울에서 KTX 타고 교통수단은 다릅니다만 KTX 타고 부산역이나 광주역까지 가는데도 2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G3인 일본의 핵심 도시, G2뿐만 아니라 G3인 일본의 핵심 도시까지도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게끔 거리적으로 가깝고 또 똑같은 정신문화적인 유교적인 토대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럽나, 얼마나 접근하기 쉽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을 옆에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과거에는 이 왼수 같은 국가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괴로웠습니까? 툭하면 침략당하고 뭐 하고 했는데 지금은 다른 것이죠.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갖고 중견 강국이 돼갖고 힘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과거만 생각하지 않고 이 현재와 미래적인 측면을 바라볼 때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말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도 모르는 그런 기회를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이죠. 게다가 또 한 가지 부러운 것은요. 참 이것도 참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해보면요. 여러분들 중국어나 일본어 한자를 토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자가 세계적인 그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는요. 학습하기가 가장 난해한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중국어, 즉 한자가 학습하기 가장 난해한 언어 중에 하나, 고리버라고도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글쎄요. 지금 젊은 층은 한자를 잘 안 가르쳐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아쉽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뭐 1800자를 배웠네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에 가더라도 중국어나 일본어를 공부한 적이 없어도 간판을 보면 대강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고 또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런 것.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거 제가 쓴 건데요. 뭐 잘 쓰진 못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는 한자를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과 일본에서 사용되는 중국어와 일본어를 쓴 겁니다. 자,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중국에 온 청년들은 당연히 중국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은 이런 한자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쓰기도 해야 되고 발음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한 2, 3년 공부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는 걸 무슨 뜻인지 찾기도 쓰기도 한자는 정말 쓰기는커녕 그리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950년대 그 복잡한 획수가 많은 걸 갖다가 대거 간단하게 간략화시킨 그런 그 한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중국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 대륙의 중국어는 우리나라라든가 대만에서 쓰는 본래 전통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른 간단화된 간단체라는 그런 한자를 쓰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건 자 이거 중국과 일본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중국어와 일본어입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를 공부한 적이 있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공부한 적이 없는 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뭐라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이 정도는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알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한국, 중국, 일본이고 뜻은 뭐 영어로 코리아, 차이나, 재팬이라는 뜻인 것이죠. 이런 것을 예를 들면은 중국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일본을 뜻하는 한자를 고르시오.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이 문제로 나옵니다. 중국 그 외국인들을 위한 중국 대학 입시 문제에서는요. 우리는 중국에서 따로 그런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런 건 쉽게 공부하고 알고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외국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라는, 정말 배우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한 이슬람에서 온 친구들 같은 경우, 나는 한자가 중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중국 대학 포기하고 난 귀국할래요라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상담도 해주고 했는데, 그럴 때 비교해보면은 우리나라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따고 들어가는 것이죠. 더군다나 발음도 너무 비슷해요. 한국, 중국, 일본,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는 발음도 너무 비슷해요. 자, 중국어부터 한번 해볼까요?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식으로 먼저 발음할게요. 먼저 한국어, 한국, 한국어, 중국어, 중국, 중국어, 일본, 일본, 니혼. 발음도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공부하기 편하고, 우리가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는 술 한잔 해가지고 기분 좋으면 혀가 약간 감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어 발음이 더 잘 돼요. 한국어, 중국어, 일본. 맞아요, 중국어 발음. 이 얼마나 신이 주신, 어쩌면은 우리의 과거에는 형편없이 당했습니다만 21세기 이 중견강국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사고의 전환만 하면은 이 중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어쩌면 신이 주신 발전의 호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는 것이죠. 자, 밑에 것도 볼까요? 이렇게 써 있는 것. 웬만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중국에서, 일본에서 그대로 쓰이는 한자거든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써 있죠. 자유민주주의 국가, 무슨 뜻일까요? 이거 중국어하고 한국어로 쓴 겁니다. 우리말 한자가 아니라.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용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뜻. 발음도, 한자 발음은 너무도 비슷해요. 먼저 중국어 먼저 읽고 한국식으로 읽고 일본어식으로 하면요, 自由民主主义国家, 自由民主主义国家. 한국식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일본식으로는요, 지유민주주의 국가, 지유민주주의 국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자를 몇 개만 발음을 외우기만 하면요, 그 다음엔 응용이 돼요. 유추돼가지고. 예를 들면은 밑에 있는 발음은 뭡니까? 대한민국이죠? 이것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한국어로 쓴 거 아니에요. 중국이나 일본에서 사용되는 그걸 그대로 쓴 건데, 물론 중국에서는 이 한자를 약간 지금의 중국 대륙에서는 간단하게 씁니다만 딱 봐도 알아요. 앞뒤를 보면서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것인데 발음도 비슷해요. 대한민국, 따한민국, 따한민국, 다이깐민국구, 다이깐민국구.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유추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자 대자만 빼고 한자는 요거 한국 할 때 강국구, 한국 할 때 한을 외웠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고, 민도 여기 민 3번 외우면은 또 유추할 수 있고, 국도 여기서 나왔으니까 몇 번 나왔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이 네 개의 한자. 영어 같은 것은 하나하나 코리아, 차이나, 재팬, 뭐 스테이트, 컨트리, 뭐 하나하나 그때그때 다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한국 할 때 한자 외우고 국자 외우고, 나라 국자구나. 그래서 중국 할 때는 이거 나라 국자니까 그대로고,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외우면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이건 한국 할 때 한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민자는 백성 할 때 민자 여기서 배운 것이고, 국자는 나라 국자. 그 다음에 요것만 이렇게 유추하면은 새로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은 금방 우리가 이제 무슨 뜻인지도 알게 되고, 금방 읽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중국어와 일본어라는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는 언어 측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2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유교를 토대로 하는 정신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등등등 많은 측면에서 전 세계의 G2, G3라 불리면서 부상하고 있고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이 나라들을 그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생태적인 장점을 갖고 태어난 것인 것이죠. 과거에는 너무 형편없이 우리가 부족하고 약했기 때문에 많이 당했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사고를 전환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남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있는지 실제로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 이런 말을 우리 사회에 중국 전문가라든가 일본 전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습니까? 중국 가면 매스컴에서도 나쁜 뭐 어쩌고저쩌고 까야 될 존재, 일본 하면 어쩌고저쩌고 까야 될 이런 부정적이고 안 좋은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만 계속 내어주고 있으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우리만의 장점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하나씩 둘씩 알려드릴까 합니다. 공유할까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을 끝입니다. 짜이젠 사요나라.